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가 만 하루를 넘겨 거의 진화됐습니다. 현장에는 일부 잔불이 남아있는 가운데 밤새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홍콩에서 강정기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32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홍콩 당국은 27시간 만에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창문 곳곳엔 여전히 불길이 일렁입니다. 화재 현장에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분진 탓인지 눈도 따갑게 느껴집니다. 홍콩의 소방차가 총 출동한 듯 아파트 단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한밤중에도 사다리 차를 올리고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전등빛이 어른거리는 모습. 층층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거로 짐작됩니다. 참사 현장을 찾아온 홍콩 시민들은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但是火场里面的人就是也很绝望啊，就是他们逃不了出去，我们也不可以改变什么情况，所以就是很伤心，就是很无助的样子。对。 여기저기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물과 마스크 등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We're a family. We live here, we born here, so we need to support each other anytime, anywhere. 2019년 홍콩 시위 이후 외신들의 취재 경쟁도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1997년 중국 반환 뒤 최악의 참사를 계기로 다시 모인 시민들은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최소 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콩 전역에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77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참사로 중국의 홍콩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층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아파트 주민 279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엔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만 따져도 176명이 숨진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에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 임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뒤늦게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됐던 대나무 비계나 스티로폼 설치 현황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政府亦都已經係即時進行分批巡查全港正係進行外牆大維修而有搭建棚架保護網嘅樓宇. 홍콩 전역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지면서 주요 스포츠와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질 의회 선거의 유세 활동도 전면 중단된 가운데 당국은 선거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 행렬에 중국 본토의 거대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네 재단이 113억 원을, 중국 1위의 스포츠 의류 기업이 56억 원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홍콩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으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참사가 중국 당국에 대한 분노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오늘 최종 발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도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3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났군요. 맞습니다. 지난 7월 2일 정식 수사를 개시한 최상병 특검의 수사기한 오늘 종료가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최종 브리핑이 진행이 되는데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검은 그간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서 30명 가까운 인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내용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10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9번 기각되며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최상병 특검. 수사를 마치고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재판이 진행되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재판이 열립니다. 오전에는 그간 진행된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힐 예정이고요. 이로써 체포방해 혐의 관련 심리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오후 재판에서는 이 계엄 선포 사흘 뒤부터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부서를 받았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강 전 실장에게 계엄 관련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줬던 김주연 전 민정수석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죠. 네,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 지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났던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법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그 결과가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아비규환의 밤, 의원총회 장소를 몇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법무부 장관 설명에 당사자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공작 수사라며 떳떳하게 돌아오겠다고 외쳤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해 규탄대회를 진행한 사이 체포동의안은 법여권 주도로 넉넉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을 전후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라면서 내란 청산으로 헌법소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며 거대 여당의 폭주는 나비 효과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반전 계기로 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전국 냉각에 고리로 작용했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 역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12.3은 정치권의 또 한 번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추경호 의원은 다음 주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을 전망인데요. 계엄 당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추경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로 가면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덕수 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반대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건 12월 3일 밤 11시 22분.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장관과 분단위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를 지시하던 시점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2분 5초 동안 이어졌는데 당사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특검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나서 계엄을 해제하지 말라는 요청이나 지시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과 추 의원의 행동에 연관성이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다음 달 1일이나 2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소비는 석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줄며 한 달 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어 3.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14.1% 감소했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검찰은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장원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 결과는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나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수사 공판팀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맡고 농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려 시도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까지 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죄질이 낮다는 평가인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항소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법의 최초 사례이고
그래서 명확한 법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최초의 사건, 선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판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항소를 했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대장동 포기도 정치적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한편에서는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한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상당히 좀 부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는 표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측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이 앞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항소 시한에 맞춰 국민의힘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은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정반대 선택을 한 건데 민주당은 집단 항명까지 했던 검찰이 왜 국회 폭력에는 조용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 재판에 넘기지 말았어야 할 정치 행위였는데 법원이 다수결 독재와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받기 위한 그 행위를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아닌가 하는. 6년 전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 또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은 이철규 의원 등도 줄줄이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건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 벌금형이 선고됐는데도 받아들이는 건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꼬집으며 사퇴를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는 여전히 쳇바퀴만 돌았습니다. 민주당이 항명 검사장들을, 국민의힘이 법무부 장차관을 고발한 상황에서 검찰이 패트 사건도 1심에서 멈춰버리자 동력이 약해지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댔지만 추미애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조건에서 거듭 부딪혔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뭐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굳이 조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간사 선임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느 한 가지라도 들어줘야 이것이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그러나 민주당은 세 가지 다 거부했기 때문에.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여야는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가 국정조사 논의의 새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어요.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그냥 찬성 버튼이 아니라 내란 종식 버튼이 될 것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의 전 원내대표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권성동 의원 표결 때처럼 예정된 결과 같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직 뭐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혐의가 있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표결에 참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일부 좀 반대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통과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이면서 어쨌든 비교적 조금 온화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 여당에서도 나름대로 좀 친소 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네. 통과될 거니까 어떤 그런 관계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전원 퇴장해서 이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추경호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민주당과 특검의 어떤 과도한 정치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의견을 표한 만큼 네. 저희도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은 사실 예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둘째로는 사실은 좀 이탈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도 이탈표가 나온 이유는 이 특검이 좀 과도하게 정치적 설계를 통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좀 한 게 아니냐. 네. 사실 이런 민주당 내부에서의 불신이나 어떤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추경호 의원의 어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증거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열심히 참여한 어떤 정황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특검이 좀 정치적 설계를 통해서 좀 조작된 어떤 기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싹트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4표가 나왔고요. 기권 2표, 이렇게 이탈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신이 법력권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지난 12월 13일 날 어쨌든 불법적인 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온 눈으로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들이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소 변경을 3회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 뭐 평소에 친구들끼리 약속장소 만들 때도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변경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본청 안에 있는데 좀 나와라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라는 변명 외에는 이 명쾌하게 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어제 본인의 소임을 이제 밝히는 자리에서 네.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쓰게 되면 칼끝이 돌아온다. 이 말은 12월 3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서 했었어야 될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는 이 3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12월 3일 23시 12분에 7분간 했던 통화의 내용이 저는 결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저는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엄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분 단위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일을 행했고 또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는지가 국민들에게 다 실시간으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소 변경 말씀하셨었는데 장소 변경의 경우에도 국회가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깥에 이제 여당의 의원들이 배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당사로 또 소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국회가 출입이 가능해진 시점에 그 의원들도 다시 국회로 들어와라.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행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프레임을 잡기엔 좋았으나 사실 지금 공개된 증거들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도 이 추경호 의원의 영장 청구가 상당히 무리한 청구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둘째로는 지금 피해자가 없습니다. 아까 한동훈 의원 말씀도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은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고만 주장하는 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인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어제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민주당이 뭐 사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지고 해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거의 실질적인 양당제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제대로 된 야당이 있고 제대로 된 여당이 서는 이런 건전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그게 민주당에도 좋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사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배회해서 뭐 당사로 보냈다, 국회로 보냈다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있었고 같이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왜 참여를 안 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디 있었어요? 본회의장 바로 옆에 예결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한덕수 총리 간의 어떤 7분간의 대화에서 설득당했고 그 이후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이 어쨌든 위헌정당 해산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 당의 존립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힘의 당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영장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위헌정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의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꽃놀이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자택일 모두가 민주당에선 공격의 패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민주당이 뭐 내란 정당으로 국민의힘 해산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로 어제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또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좀 많이 위기의 국면에 좀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기각을 예상을 했던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에 역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네. 나름대로 한숨 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내란 프레임과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스피커들이라든가 지도부가 하는 목소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나 아니면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최근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 부패 행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법적으로 드라이하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서 이제
벗어 던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들과 정말 절연하겠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재판으로 또 다퉈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재판으로 다투어서 그게 유죄로 나왔을 때 그리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8명의 의원들까지 다 같이 공범으로 유죄가 됐을 때 그때 정당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루트가 있는 것이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기각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좀 덧붙이자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번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전혀 이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11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일이 지난 시점에 굳이 이제 와서야 그 표결을 한다는 것은 12월 3일에 맞춰서 어떤 내란 정당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장 내용만 보더라도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시에는 내란 공모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증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번 그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공모의 내용이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점들이 전부 계엄과 싸그리 묶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어떤 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어제 있었는데 지금의 이런 여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잠깐 연출이 됐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거부를 했는데요. 국회의장이 손을 잡고 끌자 마지못해 일어났는데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사진만 찍냐 이렇게 좀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회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협치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네. 제1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협치 회복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금 기념사진 찍는 데만 저렇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좀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일당 독재스러운 그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대 20대 국회 8년간 한 17건 정도의 법안 강행이 있었습니다. 표결 강행이 있었는데 네. 이번 22대 들어서 임기가 반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80건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정상화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기념사진만 찍겠다고 하니 당연히 저런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인 것 같은데 이거 하긴 하는 건지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에서 하자면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 그 이후에는 진전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국정조사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냐면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이 대장동 1차와 2차 수사팀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수사팀에서 불법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를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암시하는 듯한 윗 어르신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오른팔이었던 정진상 실장을 재창영이라는 단어를 실장님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또 엊그제도 노웅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는데 위수중, 위법 수집 증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잘못된 증거 조작과 증거 수집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로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네. 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항소 포기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밝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 두 당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에 묶어서 하자는 게 이번 국정조사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시켜달라는 이것은 좀 의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벌금 2,400만 원을 받은 분이에요. 제 주변에 벌금 2,400만 원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법사위에 간사를 만나는 거. 그리고 이분 또 바쁘세요. 개인적인 일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잘못된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은 합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왕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당과 야당의 사이가 안 좋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좀 통과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농자재법이라든가 과학기술기본법, K스틸법 이런 것들은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야당도 할 말은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는구나
라고 이제 공감을 해 주실 거고, 어쨌든 저렇게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의 주인공은 단연 성원석 원내대표였다.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언론에 이렇게 한 장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민주당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인데 국민의힘은 이 조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간사 선임이라는 것은요, 양당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이 국회법에 의해서 교섭단체로서 간사를 두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호명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명만 해주면 될 것이지 상임위원장이 같이 협의를 하고 뭔가 허락을 해준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앞에 지금 녹취록 말씀하셨는데 지기현 판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짜 녹취록 파동으로 망신살을 샀던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녹취록 어떤 혐의, 녹취록 조작 혐의를 지금 들고 온다는 것에서 이 정도로 뻔뻔해야 집권 여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주 섞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간사 선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3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간사 선임, 그리고 발언권 보장,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사실상 일당 독재식의 막가파식 운영을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좀 국정조사를 하자, 요 정도 조건 정도를 내세웠는데 그마저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파행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 위에 있는 분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는 점을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각 당의 상황 짧게 한 가지씩 좀 여쭤볼게요. 비상계엄 일주기죠. 12월 3일이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 제1야당 대표로서 이게 계엄에 대한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들 전원에게 이거를 좀 물어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사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2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과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대표를 대신해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한번 했고,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는 그때 끝난 것이고요. 굳이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지금 이제 1주년인데 4개월에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무슨 연례 행사도 아니고 계속해서 좀 사과만 좀 억지로 저희에게 좀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 그런 것들을 물은 것은 의원들이 어떤 비공식 원내 회의라든지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오프라인에서 사실 얘기하기 좀 꺼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총의를 모으는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저희가 1주년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그런 구속력 있는 그런 어떤 조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또 참 첨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어쨌든 어떤 메시지는 낼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사과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당이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2명의 대통령이 다 탄핵을 당했고 우리가 제대로 고필하지 못했고,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의 원인이 된 민주당의 폭거를 여당으로서 또 막지 못했던 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사과하고 좀 중립적인 그런 균형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에는 이 부분 질문을 드릴게요.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쨌든 지금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도 지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진상조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 고발이 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강제 수사권을 발휘한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보통 이런 성추행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 2명이 있었을 때 그게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좀 가려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왜? 보좌관들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제대로 된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눈이 많은 한 자리에서 그 성추행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CCTV가 있다고 합니다. 그 CCTV에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CCTV가 무슨 거냐 하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CCTV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수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마지막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12월 겨울의 시작과 함께 이번보다 더 심한 동장군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연 기자, 요즘 기온 변화가 참 심한 것 같은데 오늘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4.4도까지 내려갔고요. 강서구와 은평구는 기온이 영하 3.7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향로봉과 광덕산 기온이 영하 10.8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6도, 파주 기온이 영하 4.5도, 봉화가 영하 2.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낮부터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을 되찾고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3도나 웃돌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마지막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월이 시작되면서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겠는데요. 이번 겨울은 기온 변화가 심할 걸로 예고된 가운데 시작부터 동장군이 심수를 부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등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고 찬 공기가 남하하는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달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저녁 8시쯤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건물에서 실종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 붙잡힌 50대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A씨의 시신을 옮긴 뒤 검시를 통해 구체적인 상태와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5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하면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굉장히 좀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14일 날 그 퇴근길에 실종이 된 상태인데 그 뒤 이제 추적이 힘들었던 거는 아마 그 피해자의 차량을 이상적으로 이제 뭐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추적하기 힘들었고 본인의 행적도 사실 많이 숨겨서 범인이 상당히 계획적인 형태의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단서는 어쨌든 실종자의 차량 발견이었는데 그제 오후 충주에서 인양이 됐는데요. 차 안에서 혈흔 같은 이제 범행의 단서가 좀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범행은 이제 범행이 그 차 바깥에서 됐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차 안에 혈흔이 많이 있어서 네. 아마 그 차량으로 그 안에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범행 현장이죠. 그 차량이. 그래서 범인이 이 차량을 여러 방향으로 유기도 하고 충주호에 물 속에 숨을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어쨌든 실종 44일 만에 발견이 된 건데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차량이 발견된 게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폐기물 업체를 했었는데 그 연관된 업체의 그 마당에 포장이 쌓인 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상당 기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실종된 이후에 한 40일 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초기에 탐문 수사가 안 됐다는 게 더 이상하고요. 또 하나는 그 근처에 또 시신도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40일 동안 뭐 했을까, 경찰들이. 이런 어떤 많은 의문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안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사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강력 사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것이 먼저 돼야 되고, 만약에 혹시 이제 그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비공개 수사가 진행이 되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광범위한 주변의 용의자 군들을 접근하는데, 만약에 그런 걸 잘못 접근했다가는 이제 혹시 살아있을 수 있는 네. 피해자 혹은 실종자의 안위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사건도 전 연인과의 다툼 끝에 발생한 사건인데 최근 이런 사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포괄적으로 보면은 교제폭력, 살인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전한 이별, 안전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젊은 나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쓰는데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전한 만남과 안전한 이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완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외진 곳에서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경우도 아마 그런 형태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종 후에 오랫동안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40여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인데 끝으로 이번 사건이 남긴 숙제라고 할까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초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후에 조금 집중적이고 빠른 형태의 탐문이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 2, 3일 사이에 살아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 부분도 있고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것이 수사가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하면은 범인도 범행을 포기하고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성인 실종의 초기 대응의 집중성, 이게 지금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매달린 채 1.5km가량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바깥으로 떠밀려 나옵니다. 안전띠에 몸이 얽힌 남성은 차량에 매달린 상태.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합니다. 차를 운전한 남성은 30대 남성 A씨. 피의자 A씨는 이곳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단 상태로 1.5km가량을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린 차량은 세 차례에 걸쳐 도로 난간 등을 들이맞고 난 이후에야 멈췄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는 뇌손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충북 청주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술자리까지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그 차량 블랙박스하고 방범용 CCTV 자료를 보니까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또 아빠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경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조금 뒤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도 각각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최상병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3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최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났군요. 네, 지난 7월 정식 수사를 개시했던 최상병 특검의 수사기한 오늘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11시에 최종 브리핑이 진행이 되는데 평소 브리핑을 했던 정민영 특검보가 아닌 이명현 최상병 특검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검은 그간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서 30명 가까운 인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지목이 됐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내용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10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9번 기각되면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최상병 특검. 수사를 마치고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재판이 진행되죠. 맞습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재판에서 계엄 선포 사흘 뒤부터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부서를 받았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이에 앞서 강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관련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특검이 법원에 통지문을 보낸 만큼 이르면 오늘 심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1일이나 2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죠. 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인신문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 지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설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죠. 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주 끝났고 오늘 오전 10시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원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최종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해왔는데요. 자리를 지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관심이죠. 네,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제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 재판에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린 뒤 이르면 올해 중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270여 명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최악의 화재 참사,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최소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0명 가량의 이 실종자 이분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리라는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노령층이다 보니까 아마 빠른 대피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주거민들이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이런 분들이고요. 당시에 화재가 이제 전층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고령인 분들이 다수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투입된 소방 인력만 1000명은 넘는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잔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네, 우선 해당 건물 자체가 이제 고층 건물이고요. 실제로 이제 홍콩에 있는 소방력 각 대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런 고층 건물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16층 이상은 이 고가 사다리 차로 주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홍콩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컨대 이제 고층에 있는 부분들은 전혀 스프링클러라든가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소방대가 펌핑을 해서 소방차에서 이 가압을 해가지고 소방수를 방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지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건물을 보니까 크고 높은 건물이긴 한데 상당히 그 방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 일명 이제 닭장 같은 형태의 굉장히 이제 평면이 굉장히 조밀한 이런 주택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대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 한 4,400세대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인 수색이라든가 진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출입문들이 방화문들이 잠겨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하나씩 이제 열고 들어가서 수색하는 부분도 또 지연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화재 초기부터 헬기를 쓸 수 없는 건가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왜 동원이 안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화재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화재에서는 결국에 이제 해당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화재지만 실제로 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압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물을 주수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가 사실은 이제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헬기 사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손상을 당해서 무너질 위험이나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건물이 이제 내화 건축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가 이루어진 건물로서 대부분 이제 적어도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구조적인 강도를 갖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화재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1년 넘게 아파트를 이제 보수 공사하기 위해서 대나무 비계 그리고 스티로폼 또 그물 이런 걸 사용해서 그 외벽을 둘러놨단 말이죠. 여기에서 불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특히 이제 대나무 비계 쪽에서 발화가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대나무 비계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뭐 스티로폴이라든가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연성 소재들과 맞물려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대나무 비계가 이게 지금도 쓰는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홍콩이면 그래도 상당히 선진 사회인데 왜 대나무 비계를 쓰고 있는 겁니까? 네, 거의 홍콩만이 좀 유일하게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걸로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비계를 아직까지 이제 사용했던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그 특성상 이 대나무 비계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사용상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연한 소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인동 간격이 굉장히 가깝고요. 협소한 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강관, 그러니까 스틸로 되는 이런 비계 같은 경우에 일정한 규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협소한 부분에 굉장히 유연한 소재로 값싸게 신속하게 이제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이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좁은 공간에 사용할 일이 많다 보니까 쉽게 잘라서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대나무를 썼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자재를 쓰고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강관, 그러니까 네. 스틸로 된 이런 비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고층 건물을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는 보통 이제 ACS 폼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거푸집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홍콩 사례와 같은 이런 어떤 급속적인 뭐 연소 확대라든가 적어도 이제 비계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화재가 한창 번졌을 때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건물 사이로 불길이 불기둥처럼 치솟더라고요. 이렇게 건물 사이가 좁은 경우에는 화재가 더 커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 효과라고 하는 스택 이펙트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과 건물 고층이 있다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빌딩풍과 같은 이제 굉장히 풍속이 높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나무 비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직 형태로 이렇게 가설해 놓다 보니까 이 화재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연소 확대를 보여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전 불감이 이런 참사를 불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는 건물 그 규격 사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특히 이제 인동 간격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막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부분 이제 시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채광권 이 채광에 대한 그 일조권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요.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0.5 제곱미터 이상의 창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약 0.5배 H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높이의 0.5배를 이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홍콩에 비하면 건물이 훨씬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고층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타워팰리스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71년도에 대형각 호텔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악의 피해를 네. 입은 화재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고층 아파트에서는 혹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외장재를 이런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고 연소 확대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국내에 이제 몇 건 지금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크다 보면 화재 시에는 또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하느냐 이제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피난 안전 구역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이 50층이 넘거나 층고가 이제 한 200m가 높이가 200m가 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30층마다 지금 말씀하신 피난 안전구역을 설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은 말 그대로 한 층을 통째로 피난할 수 있는 완벽하게 구획이 된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제2롯데월드라든가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이제 이런 초고층 이런 주거 공간에 지금 말씀드린 그 리퓨지 에리아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아파트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게 거의 한 절반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1990년도 정도의 기준이 건축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5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컨대 2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층, 17층, 18층, 20층까지 그 상부에만 설치가 돼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5층 아래에 있는 1990년대에 건축된 이런 아파트들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이제 49,810단지 정도에서 약 49% 정도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건물의 화재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고층 아파트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안전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뭐 방화 구획, 그러니까 방화문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화 구획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피난 안전 구역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감 재료를 불연재로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홍콩 사례처럼 외벽의 마감재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1990년도 이후에 이런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혹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보신 것처럼 뭐 드라이비트라든가 가연성이 굉장히 빨리 연소되는 이런 마감재들을 사용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이 자체적인 여러 가지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거꾸로 좀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대형 사무 시설도 그렇고 상업 시설도 그렇고 아파트도 뭐 30층 넘는 그런 아파트가 워낙 많은데 이런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피해야 합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상적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구획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이라고 하는 현관문만 잘 닫고 있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10층에서 불이 났으면 9층 밑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가 난 발화가 된 10층 그리고 11층 정도까지만 위험하고요. 나머지는 이 화재가 나머지 지금 홍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해당 층과 직상층 정도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계단이라든가 이런 피난 동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방화 구획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연기가 안 들어간다는 가정에서
그 윗세대들만 대피를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대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엘리베이터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건물에서는 그 화재 초기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그 화재 시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린 이제 방화구에 그러니까 문이 잘 닫혀서 연기가 이런 엘리베이터 샤프트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유입이 안 된다는 가정.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땐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이 초고층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부에 피난용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계단을 이용한다라는 부분. 꼭 좀 유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피하는 장소도 궁금한데요. 조금 전에 대피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옥상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직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계단실로 내려갔는데 연기가 이미 차 있다라고 한다면 화재층을 통과해서 가기보다는 빠르게 옥상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피난 안전 구획이라든가 안 그러면 본인 집에서 방화문을 잘 닫고 이 대기를 구조를 기다리는 이 방법도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문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가 사실상 결련될 것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사실상 거부하는 듯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을 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까?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정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셋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입니까?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도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2026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각종 정책펀드 3조 5,400억, 지역사랑 상품권 1조 1,500억 등 4조 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 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입니다. 지난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에도 문제투성입니다. 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설명과 전혀 다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 정부 보정채권, 정부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입니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관세와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미국 증시 강세에 장중 4,000선을 회복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결국 3,9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휴장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21% 오른 3,995.30포인트로 개장했고요. 지금은 하락 반전에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962.0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분위기가 다른데요. 오늘은 0.99% 오른 888.75포인트로 출발했고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서 1.4%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한 만큼 우리 증시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 금리 전망이 반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2.4원 내린 1,462.5원에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제 아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신지현에게 반대편 열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시간은 10초. 강희술과 매첩. 신이슬에게 신이슬 인사이드 던졌어요.
스윙에서 들어갑니다. 61대 60 남은 시간 0.7초입니다. 강인슬에게 연결 인사이드. 이게 바로 농구예요. 이게 농구입니다. 0.7초에 비한 이런 농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경기를 오늘 보여줍니다. 판독 결과 KB 12번 선수 카운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KBS 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주말을 하루 앞두고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도 밤사이 기온이 6도가량 크게 떨어진 가운데 현재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어젯밤 사이 강원 산간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빙판길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강원 산간에는 눈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고성 향로봉은 영하 10.8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 가까이 곤두박질했는데요. 그 밖에 대관령은 영하 6도, 파주가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광덕산은 8.5cm, 전북 설천봉에는 6.6cm의 눈이 내렸고 제주 삼갑봉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마지막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12월 겨울로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시작부터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가 오래가는 건 아니지만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니까요. 건강관리 더욱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